첫 번째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 균형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개념은 조금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그 정책 논의할 때 그 기조로 특히 교육 정책 얘기할 땐 이 두 가지가 항상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일종의 교육 레짐이라는 게 있는데 뭐 스칸디나비아나 미국이나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형평성을 강조하는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그 사실상 그 형평성 중심으로 해서 교육 정책을 다 짜지는 않습니다. 수월성 그 방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책학이나 이런 데서는 팔러시 믹스 그렇게 정책 혼합이라고 했는데 어떤 틀이든 다 정책 혼합입니다. 그런데 이 거시적인 성좌가 이 매크로한 컨스텔레이션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하는 게 문제죠. 이 형평성하고 수월성이 비교적 고르게 잘 배열이 되어 있으면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너무 편향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게 조금 조화롭게 되는 게 보다 윤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게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꽤 괜찮은 방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게 점진적 합리적 개혁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얘기도 앞에 이게 뭐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치면 현실성이 얕아지고 그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면 뭔가 본질이 이렇게 어긋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가능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회적 합의의 추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 같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건 정치도 아니고 사실상 사회개혁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담론이 여기에 게재가 됩니다. 하나는 조종적인 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정책을 마련한 정책 엘리트들이 이제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른 정책 엘리트들 혹은 이해관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중요한 사회 집단과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것이 조종적인 담론입니다. 또 하나가 소통적인 담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저희가 겨냥하는 정책 개혁의 방향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명분이 있다.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적인 담론과 소통적인 담론을 품에 안은 그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줄기찬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은 탑다운과 버텀업이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개혁을 특히 교육개혁 같은 경우에 이걸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요새 미들업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중간에서 위아래로 흔들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 방향이 있으면 이것을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어떤 시안을 가지면 예컨대 연구학교 같은 걸 만듭니다. 여기서 실천을 해봅니다. 시범적으로 실천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되면 위도 영향을 미치고 일반 학습자들이라든가 국민한테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들업에 이런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함께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전체 사회와의 연관 구조 속에서 개혁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교육이란 영역도 주변의 여러 영역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경우에 따른 독립 변수로 또 경우에 따른 종속 변수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할 때도 교육 영역을 한정적으로 폐쇄적으로 단독 영역인 양 해서는 안 되고 인접 영역과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연계해서 정책 개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이런 교육 개혁의 방향이 있을 텐데 이게 외국에서 어떤 준거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나 틀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뭐 딱에 딱 맞는 거야 있겠습니까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국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셜 인베스트먼트 스테이트라고 사회 투자 국가, 사회 투자형 국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가 표방했던 사회적인 형평성 이 두 가지 조화를 좀 찾아보자 해서 만들어낸 국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열려 있고 사민주의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인적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씁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자 이런 겁니다. 이 사회적인 투자 이것이 새 나라를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투자 혹은 사회복지적인 투자 이런 것을 이 체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과거의 사회주의자들은 결과의 평등에 많이 집착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결과의 평등은 실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우리한테 던져주는 영감이 이제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의 평등이다 이겁니다. 기회의 평등 중에도 생애 주기적 기회의 평등을 생애 주기에 걸쳐서 큰 틀의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고용 능력입니다. Sustainable employability 뭐 그런 얘기를 지속 가능한 고용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가 생애 주기에 걸쳐서 교육 정책, 사회 정책을 복합적으로 계속 슬기롭게 운영해야 이런 지속 가능한 고용 능력도 세워지고 나라의 경쟁력도 커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첫 단계 영유아, 유아 단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예방적인 투자, preventive investment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한번 격차가 생기면 이게 일생가고 그건 다시 수정할 수도 없다. 그 초기의 교육적인 효과의 탁월성 혹은 출발선에서의 평등 또 이거 잘하면 저출산 문제도 완화될 수 있고 여성의 고용 문제, 고용을 촉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육정책, 교육정책을 갖고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균형을 잘 잡으면 여성들 나가서 노동시장 가서 일하기 훨씬 낫다는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울러서 뭐 역시 경쟁력을 위해서 고등교육 대단히 강조하고요. 그 노동자의 그 교육훈련 강조하고요. 평생교육, 평생학습체제 구축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개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국가 모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개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플렉시큐리티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게 유연 안정성 이런 건데, 유역 안정성 이런 건데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하고 아주 튼실한 사회보장 정책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개를 엮어보면 좋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화는 촉진하지만 그래도 적극적 노동시장을 통해서 대부분이 지속적인 노동 능력, 고용 능력을 지킬 수 있게 한껏 부추겨주고 그래도 일이 안 되면 사회보장적인 정책을 통해서 뒷바라지 해주자 이런 겁니다. 요 플렉시큐리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생 학습 체제 요게 잘 엮어지면 이 험악한 세상 풍토 이 경랑 속에서도 그래도 국가를 꾸려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개혁도 그 틀 안에서 해보자 뭐 대개 이런 겁니다. 그 1995년 5월 30일에 1차 교육개혁 방안이라는 게 나와서 한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무려 120개의 교육과제를 쏟아냈습니다. 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김영삼 정권 아래에서 한 3분의 2를 사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김대중 정권에서 꽤 많은 것을 이어서 실행했습니다. 이 시대가 세계화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월성적으로 너무 기울어진 정책이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조금 조율해 보려고 꽤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에 합당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이 5.31 교육개혁을 보정하려는 보태고 빼고 하면서 이렇게 틀을 재조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5.31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은 대단합니다만 그 생명력, 영향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을 갖고 아직까지 버텨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후에 미시적인 개혁이나 땜질은 했지만 그 틀을 기본적으로 크게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문제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월성에 굉장히 약점을 뒀는데 그 후에 세월이 바뀌면서 이걸 다시 조정하고 그 방향을 조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수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계속 변화를 시켰어요. 지금 모습이 더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육이 성공적이었다고 교육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31 교육개혁하면서 교육개혁 창안을 했던 분들이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했다고 얘기했던 거 어느 하나 지금 제대로 해결된 게 별로 없습니다. 대학 입시 개혁, 뭐 사교육비 줄이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아주 미끈하게 해결된 건 없습니다. 아직도 다 미완의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자율과 경쟁을 초중등교육 개혁에서 제일 내세웠는데 공교육의 정상화 아직 이루지 못했고요. 특성화 다양화를 대학교육 개혁하면서 많이 내세웠는데 아직도 대학의 서열화 그대로 있습니다. 교육 자치 강조했는데 아직 이렇게 미시적인 변개는 몇 번 했습니다만 아직 제 수준이 못 됩니다. 직업교육, 평생교육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양극화됐다는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의 양극화가 이어진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힘의 불평등도 그냥 함께 따라가서 교육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계층 구조의 고착화랄까 어떤 계층적인 상향성이
전혀 이제 거의 되지 않는 상태까지 갔어요. 근데 계층 상승의 선도 변수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뀌면 계층 구조도 바꿔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되고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함께 함께 풀어야 됩니다. 이제 2단계에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육이란 조금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학생 절벽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성장 시대에 성장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감축 관리를 해야 되는 단계고 모든 교육 문제가 재점검하고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 초에 스위스에서 다보스 미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이건 세계 정치 지도자, 경제 전문가, 과학자, 시민운동가 250명이 모여서 세계 앞날을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지식 정보사회였는데 있는 지능 정보사회로 가고 있다. 피지컬 사이버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속도라든가 진폭이라든가 깊이가 여태까지 사회 변화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년 된 노후한 교육 체제 그대로 갖고 이런 학생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혁명적인 변화를 그냥 놔놓고 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교육개혁을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래 한국교육위원회 창설이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던 얘기 여기서 끼워 넣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딴 얘기가 없어서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장관을 2번 했는데 문민정부고 참여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정부였습니다만 두 경우 다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교육 영역에 정치 입김이 너무 투사되는 거, 이념이 너무 투사되는 거, 이런 게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교육이 정말 교육 문제로서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권의 수명을 뛰어넘는 가능하면 초당적인 그런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중요한 정당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하고 덜 편파적으로 의미 있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념적으로 아주 편향된 사람은 좀 빼고 내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큰 정책 목표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큰 정책적인 비전, 목표,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큰 쟁점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사회 합의적으로 대답을 좀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제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랄까, 혹은 이런 게 우리가 워낙 낮고 사회적 합의도도 낮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 겁니다. 정당마다 전략적인 입장에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보고 된다 안 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높이면 참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학생 절벽, 노후한 교육의 틀, 이것 갖고 어떻게 새 시대를 헤쳐나갑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